나는 아내와 어린 딸이 있다. 아내는 그녀만큼 아름답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에 비할 수 없다. 아내는 살이 찌고 머리카락은 늘 엉켜 있어 단정하게 빗은 적이 없다. 출산 후 남은 검게 변한 피부와 수많은 튼 자국, 눈가에 드리운 주름과 다크서클은 그녀를 한층 더 늙고 초라하게 만든다. 부엌에서 나는 기름 냄새가 몸에 배어 있어 도무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아내는 늘 다른 사람 흉을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결코 아름답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모른다. 세상에서 가장 잔소리가 심한 존재, 그것이 내 아내다. 의자 위에 셔츠 하나만 올려놔도 내가 잠들 때까지 잔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아내는 유행에 둔감하고 스파 같은 곳엔 가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인색하다. 1,000원, 2,000원에도 흥정하며 유일한 취미는 세일 상품을 사는 것이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마치 황금 같은 날이다. 며칠 전부터 체력과 정신을 준비해 그날의 전투에 나선다. 아내에 대해 말하자면 수천 장의 종이로도 부족하겠지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남자가 한번 마음이 식으면 더는 말조차 하고 싶지 않은 법이다. 그저 다른 온기를 찾아 떠난다. 한때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 내 밥상을 기다리며 미소 짓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길 바랐다. 그녀는 다정하게 "당신 왔어요?" 라고 말하고 내 아이들은 그녀처럼 예쁘길 바랐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꿈꿨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남자가 품지만 모두가 가질 수 없는 꿈이었다. 언제쯤 그녀를 떠날 거예요? 내 옆에 누워있던 그녀가 속삭였다.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려줘. 알잖아. 우리 벌써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콧방귀를 뀌더니 등을 돌리고 말했다. 아직도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 여자를 아직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있겠어?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어깨를 살짝 깨물었다. 너는 내 꿈속의 여자야. 곧 너를 내 현실로 만들 거야. 지금 몇 시일까? 아마 꽤 늦었을 것이다. 하루 종일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내에게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오늘은 회사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문자를 보냈다. 일 얘기만 하면 아내는 절대 더 묻지 않는다. 이전만큼은 아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갑자기 몸을 돌려 나를 껴안았다. 그리고 나를 깊게 바라보며 입을 맞췄다. 나는 그저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는 늘 이렇게 충동적이고 예기치 않은 행동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대비할 틈도 없이 휩쓸린다. 그 열기 속에서 나는 취해버리고 그녀가 지핀 불꽃에 빠져든다. 불같은 여자는 위험하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은 산과 같고 동시에 정복당하기를 원하는 존재다. 또 누군가를 정복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여자였다. 나는 늘 생각했다. 이 여자가야말로 내가 찾아 헤맨 완벽한 여자라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할 거야. 그리고 그녀의 입맞춤에 긴 키스로 답했다. 다음 날 나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 휴가를 냈다. 나는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남자다. 그리고 더 이상 아내를 속이고 싶지도 않았다. 매번 몰래 메시지를 보내고 일하는 척 가장하며
사소한 일에도 아내에게 짜증을 내야 하는 생활이 지긋지긋했다. 아마 사랑이 식으면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걸 것이다. 아내는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나에게 낯선 여자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순간 속이 뒤집히는 듯한 아내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감기에 걸린 걸까? 아니면 단순히 목이 잠긴 건가? 지금 내가 이혼하자고 말하거나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녀는 이 기침을 내게 퍼부을까? 아니, 틀림없이 동정심을 사려고 일부러 기침을 연출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약속을 했고 심지어 결심을 굳혀 휴가까지 냈다. 엄마. 그때 딸아이의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속엔 분명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문을 열자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엔 분홍빛 밥그릇과 아이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다. 아마 딸에게 밥을 먹이던 중이었을 것이다. 나는 문 앞에서 얼어붙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손발이 굳었다. 딸이 아빠, 엄마 죽었어 라고 울부짖었을 때에야 정신이 번쩍 들며 아내에게 달려갔다. 아내를 부축하자 불어난 몸이 내 팔에 묵직하게 느껴졌다. 나는 옆에 있는 주방 선반을 붙잡아야 했다. 물론 그녀는 죽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었고 따뜻한 숨결이 내 목에 닿았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호흡을 느낀 게 대체 얼마만인가. 아내의 숨과 몸에는 항상 음식 냄새, 우유 냄새, 부엌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이제 내 몸은 애인에게서 묻어온 향기에 젖어 있는데 민지, 민지. 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안간힘을 썼다. 딸은 옆에서 계속 울어대며 나를 더 당황하게 만들었다. 나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었다. 지금 내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 이혼을 말하려고 온 거였다. 아내를 떠나 다른 여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그래, 일단 병원부터 가야 한다. 정신을 차리면 그때 얘기하면 된다. 나는 이웃에게 아이를 맡기고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가는 내내 A는 이제 자유로워졌냐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왔다. 짜증이 치밀어 나는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는 늘 건강했고 아픈 적도 힘들다고 한 적도 없었다. 그래서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충격이었다. 아마 저혈당이거나 빈혈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의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부인께서는 폐암 말기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는 그 말에 웃어버렸다. 의사가 말하는 안타까운 소식이라는 것을 나는 전혀 믿을 수 없었다.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폐암이라니 말이 될까? 아마도 부인께서 병을 숨겼거나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문득 아내가 매우 알뜰하고 심지어는 인색할 정도였던 걸 떠올렸다. 한 주 내내 아침을 굶으면서도 아이 장난감을 사주었고 매달 내가 생활비를 주는데도 그렇게 했다. 감기에 걸려도 약을 절대 먹지 않고 그냥 낫기를 기다렸으며 약을 먹으면 몸이 약에 의존하게 된다고 믿었다. 정기 건강검진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었다. 그녀는 오로지 깨끗한 돼지고기와 더러운 돼지고기, 안전한 음식과 위험한 음식을 구분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나는 의사에게 물었다.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의사는 한숨을 쉬며 차마 말하기 싫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2달입니다. 나는 비웃듯 말했다. 이 병 참 독하군요. 불쑥 찾아오더니 사람한테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네요. 그리고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2달이라니 사람이 자기 죽음을 2달 만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왜 이 의사가 나한테 사과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이 괜히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의사의 사과란 치료할 수 없는 병 앞에서의 무력한 고백이자 환자 가족에게 건네는 사망 예고장이나 다름없었다. 마음 한구석이 죄어오고 묘한 통증이 밀려왔다. 아내는 끝내 입원을 거부했고 약도 거부했다. 집에 가고 싶어. 이 순간에도 그녀는 내가 돈 쓸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소리쳤다. 미쳤어? 약도 안 쓰면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 그러나 아내는 웃기만 했다. 애 낳는 고통보다 심하겠어? 그거랑은 달라. 네 세포들이 조금씩 파괴되고 있다고? 그래도 어차피 죽잖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까? 보통이라면 정신적 충격에 울거나 매달릴 텐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강한 거지? 민지야, 들어봐. 나 일하러 가야 하는데 누가 너 돌봐?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나는 말이 막혔다. 왜 이 여자는 늘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걸까? 병원에 있으면 간호사가 돌봐주고 나는 큰 부담 없이 10년간 아내로 살아준 그녀에게 최소한의 보답이라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난 그냥 당신 옆에 있고 싶어. 오직 당신 곁에만. 아내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찾아와 닿았고 끈적한 땀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손을 피하지 않고 꼭 잡았다. 지난 몇 달간처럼 혐오스럽지 않았다. 조금이나마 온기를 주고 싶었다. 우리 집에서 죽고 싶어. 이 차가운 곳에서 죽고 싶지 않아. 아마도 이것이 아내의 마지막 소원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가 내가 앞으로 2-3달 안에 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하자 마치 미친 듯이 날카로워졌다. 처음으로 나를 미치게 만들었던 이 여자가 내가 생각했던 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 그녀가 화를 내자 피부가 일그러지며 흉측한 표정을 만들었다. 그 눈빛엔 오직 차가움과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말했다. 사기꾼.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맞다. 나는 사기꾼이었다. 미안해. 애인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뭘 줬는지, 내가 당신을 위해 뭘 했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미안해. 당신은 나랑 수없이 잠자리를 하고 아내를 버리겠다고 속였어. 그런데 이제 질릴 대로 질리고 아내가 폐암이라며 핑계를 대고 도망가? 미안해. 그녀는 더 크게 웃으며 표정은 더욱 무섭게 변했다. 그리고 손가락을 내게 겨누며 한 글자 한 글자 씹듯 말했다. 두고 봐. 내가 당신을 완전히 망하게 해줄 테니까. 그녀는 힐끔도 주지 않고 돌아섰다. 붉게 물든 그녀의 머리카락이 한때 내가 그녀에게 품었던 모든 욕망을 불태워버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분명 나에게 완벽한 여자였고 내 마음속 여신이었다. 하지만 지금 여신이 화를 내고 떠나가는데도 나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생각해보니 맞아요. 아내는 제 은인입니다.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마도 아주 많았을 겁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저에게 아이를 낳아주었고 제가 아무리 불친절하게 대하더라도 늘 저를 맞춰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고 그녀가 아닌 다른 것들만 바라보다 보니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돌아갔습니다. 모든 일을 미뤘습니다. 상사도 제 사정을 이해한 듯 했고 집에서 업무를 처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녀는 모든 남자에게 있어 진정한 은인입니다. 아내가 침대에서 깊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니 문득 그녀가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이지만 조금의 주름만 있을 뿐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 화장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시선을 끌기 위해 화려하게 꾸밀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낡은 보물을 다시 꺼내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몸을 조금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왔어요? 그건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환한 부엌에서 아름답고 매혹적인 아내가 제게 왔어요? 라고 말해 주는 것. 저는 지금까지 그것이 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가 그 꿈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피곤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일어나려는 듯해 저는 곧장 부축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노래 듣고 싶어요? 저는 곧바로 러브 스토리를 틀어주었습니다. 우리 둘 다 좋아하는 노래였죠. 연애할 때 이 노래 덕분에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고 늘 그녀에게 불러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Loving you is easy cause you're beautiful. 제가 조용히 흥얼거리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요. 기억하지? 우리에 대한 건 다 기억해.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로맨틱한 건. 제가 아파서 그런 거예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절반은 맞는 말이었고, 절반은 이 노래가 흘러나오자 예전의 추억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 그녀에게 어떻게 끌렸는지 기억났습니다. 그때의 아내는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수많은 남자가 그녀를 쫓았지만 그녀는 제 눈 속에서 진심을 봤다며 저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내는 병든 몸으로 창백하게 누워있고 남편의 배신에 상처받았으며 이혼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렸습니다. 저는 정말 사기꾼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두고 했던 말이 전부 맞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속였고 심지어 제 자신마저 속였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고 완벽한 여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왜 그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노래로 저랑 같이 춤출 힘이 있나 해서요. 옛날처럼요? 응, 옛날처럼. 내가 이 노래로 당신에게 청혼했던 그때처럼. 저 좀 일으켜주세요.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다른 한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부드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이제 음식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1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저는 여자를 얻기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젊은 남자였고, 그녀는 모든 남자를 무릎 꿇게 만드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넘어 공간을 잊은 채 춤을 추었습니다. 집은 어느새 시적인 정원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당신이 당신 같아요. 아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 나를 배신한 적 있죠? 현실로 돌아온 듯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은 집에 오기 싫어했고 몸에서는 늘 다른 여자 향기가 났어요. 한밤중에 오는 메시지, 당신의 무심한 달콤한 미소.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모든 것을 이미 꿰뚫고 있었고 저는 그녀 앞에서 어설픈 연극을 하는 광대 같았습니다. 나는 그녀는 제 입술에 손을 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말아요. 인정하지도 말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인정하길 원하지 않는 걸까? 그냥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평생 나만 사랑한다고 예전처럼 말해주세요. 이건 내가 그냥 상상한 거라고, 아내들은 원래 이런 망상을 잘한다고 그렇게 말해주세요. 목이 메이고 가슴 속에 거센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벌을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칼날이 제 몸을 꿰뚫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우리 결혼한 건 옳은 선택이었어요. 다시 선택해도 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아내가 모르게 꾹 참았습니다. 그녀가 알면 너무나 마음 아파할 테니까요. 죄인은 언제나 자신의 죄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법입니다. 부부라면 누구나 위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녀는 모든 일을 그저 자신의 한때 위기라고만 생각했다. 원망 없이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오히려 내 가슴을 더 조여왔다. 내 안에서 완벽했던 여자가 완전히 무너졌다.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든 것이 공허하다. 세상에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있다면 그건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여자일 것이다. 사랑해.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아내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심 어린 말이었지만 더 이상 누군가가 그것을 믿어 주길 바라지도 않았다. 믿어요. 아내가 말했다. 나를 믿지 마. 내가 당신을 안 믿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 말이 맞다. 그녀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나를 믿어줄 사람은 없다. 게다가 나는 사기꾼이자 배신자였다. 아내는 내가 무엇을 했든, 내가 그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든 언제나 나를 믿어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게 내려진 가장 큰 벌이었다. 그녀를 예전의 그 소녀로 되돌리려면 무엇을 얼마나 치러야 할까? 그녀가 병에서 나으려면 나는 몇 번이고 죽어야 할까? 여자라는 존재는 절대 파국의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사랑받고 싶기에 사랑받기 위해 늘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길고 깊게 키스했다. 오래전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키스.
말로는 전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대신 전하는 키스였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난 당신을 사랑하지도 결혼하지도 않을 거야. 대신 앞으로의 여정에서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내가 모두 짊어질 거야. 황혼로맨스를 팔로우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